독학지와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로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훈입니다. 네, 자, 수능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D-31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아주 높아질 시기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요일별 영역 특강과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영역별 특강에서는 1, 2차에 거친 이 파이널 학습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 학습해야 될지 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성적을 결정짓는 골든타임 언어 영역을 주제로 해서 언어 영역 파이널 공부 비법을 진행하는데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언어 영역의 골든타임을 책임져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할게요. 먼저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으신 분이시죠. 미모와 실력을 두루 갖춘 김민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꿈의 동반자 언어영역 강사 김민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또 한 분의 소문난 언어 영역의 전문가시죠. 오랜 입시 노하우로 쪽집기 특강을 해주실 우리 김두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늘 최선을 다하는 언어 영역 강사 김두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언어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김두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수능이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3학년도 수능 시험에서의 언어 영역, 출제 경향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 9월 모평에서 1등급이 98점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수능은 이거보다 약간 어렵게 94점 정도로 나왔어요. 올해도 근데 공교롭게도 9월 평가원이 98점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쉽다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요. 네. 올해 수능도 이거보단 약간 어렵게 나오겠지만 EBS가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엔 비교적 쉬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D-31일.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짧다면 짧은 네.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의 활용도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 굉장히 좀 차가 날 수 있을 기간인데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좀 전략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30일이라는 시간은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있다는 거. 네, 잠시 후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이제 D-31일 바로 골든타임인데요. 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궁금합니다. 예. 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머리도 식히고 그리고 공부 전략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먼저 김민정 선생님의 성적을 결정짓는 골든타임 언어 영역 비문학 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의 꿈의 동반자 언어영역 강사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D-Day 카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진정한 골든타임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리가 붕 뜬 느낌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수능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언어 영역을 잡으면 수리 영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리 영역을 잡으면 외국어 영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전부 다 지나가 버리고 네. 아마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짝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들이 전부 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라. 네. 야구 같죠? 네. 축구 경기였네. 네, 축구예요, 축구. 맞아요. 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라. 네, 우선 방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선 학습 패턴이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어 영역을 잡으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리를 잡으면 외국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약간 제 말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과목, 좀 자신 있는 과목은 아무래도 살짝 등한시하고 좀 자신 없는 과목들 있죠. 뭐 선생님 저는 탐구 큰일 났어요. 막 이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습의 시간을 탐구에 쏟고 있거나 혹은 이과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을 하다가 수학으로 끝났어요. 네, 이런 하루를 보내기 쉽거든요. 네, 우선 근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생활 패턴을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가 6월도 언어를 1등급 받았고 9월도 언어를 1등급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수능에서도 1등급 받을 거야. 혹은 내가 9월에서 한 2등급 받았으니까 한 문제만 더 맞으면 1등급 나오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살짝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내가 그 과목에 점수를 어떻게 받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 네,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라도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고 매일매일 공부하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안해할 때 그 한 과목, 내가 가장 잘했던 과목이 나의 최저 등급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달래서 막 여러분이 잘하는 막 언어 영역이 절대 삐뚤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꾸준히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 네, 특히 이과 학생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아주 특정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수해탐 전형으로 갈 거예요. 언어 영역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네,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로서 뭐라고? 막 이렇게 네, 맞는데 아주 가끔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극단적으로 저도 손을 부여잡고 우리 수해탐 전형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권유를 사실은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선생님 저는 수해탐 전형이에요 라는 확고한 친구들 있죠. 막 언어 5, 나머지 싹 다 1.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이에요. 정말로 최소 30분은 공부하자. 그런데 이 30분은 어느 정도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해요. 수학을 했는데 하루가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은 수학을 해요. 과학을 해요. 수학을 해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30분 차라리 언어 영역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언어 영역으로 하루의 문을 사뿐하게 사뿐하시겠죠? 네, 사뿐하게 네,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필요한 순간에 탁탁 꺼내 쓰는 연습이 조금 부족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선생님이 굉장히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은 많은 걸 배우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꺼내 쓰는 연습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 사실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것을 틀렸던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또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렸던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오답 노트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는 것 그것이 훨씬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자 이제 공격. 선생님 그럼 이것만 하면 되나요? 네. 아유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어딨어. 당연히 아니지. 네. 공격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네 실전 연습 모의고사를
활용한 실전 연습. 네, 당연히 공격도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딱 듣자마자 바로바로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실전 연습. 언어 영역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딱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선생님 가르치는 재수생 중에서 왜 재수를 하게 됐니? 뭐 6월, 9월은 잘 봤는데 왜 재수를 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데 딱 질문을 받는데 너무 이렇게 되는 거지. 막 멘붕 딱 그 말 그저 멘붕이라는 표현 쓰죠. 네, 약간 정신이 딱 낯선 지문이 나온 순간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훅 굳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켜서 좀 연습을 시켜놓는 것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말 실전에 들어갔을 때 맞아요. 실전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수험생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처럼 집안 분위기도 바꿨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래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이제 재학생 때는 언어가 4등급이었는데 재수해서 이제 1등급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냐면 매일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재학생 때 왜 실패를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늘 자리가 앞자리였어요. 그 친구가 좀 키가 작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했어요. 동질가 제가 되게 예뻐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늘 키가 작으니까 늘 앞자리에서 시험 봤던 거죠. 항상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자기 자리가 맨 뒷자리더래요. 아하. 자긴 그게 어떤 영향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네. 늘 앞에 교탁만 있다가 앞에 너무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정신이 산만해지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왠지 듣기도 되게 멀리 들리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마인드 컨트롤에서 실패한 거죠. 네. 시험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정말로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정말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그런 환경에 최적화시켜 놓는 거 그것이 바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내용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익숙한 문학 지문에 비해서는 비문학을 접할 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물론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요 내용 되겠습니다. EBS 어떡하죠? 정리해야죠. 참 좋아요. EBS 비문학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네. 자, 우선 한번 여쭤볼까요? 네, 두 분께 여쭤봐야지.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은 몇 개 출제될까요? 6 정도? 네, 그렇죠. 정확하게.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1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좀 수능 보셔도 된다니까요. 네.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은 총 6개의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 6개의 지문은 인문, 사회, 네.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네, 요렇게 각각의 파트에서 지문이 하나씩 출제가 되는 거고요. 우선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6개의 지문이 출제가 될까? 학생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6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6개의 지문을 출제할까? 거긴 사실 이유가 있겠죠. 네.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왜 6개의 지문을 출제를 하는 걸까요? 그죠? 골 고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딱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가 쭉 나뉘어져 있죠. 사실은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과 친구들은 굉장히 속상한 경우 많을 거예요. 네. 이과 애들이 막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번에 시험 봤는데 물리투에서 한 내용 나와가지고 읽지도 않고 풀었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 문과들 네. 우리 너무 싫은데. 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 특정한 파트를 공부한 학생에게 유리함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균등한 배경 지식, 어떤 학생은 인문적 지식이 뛰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를 배운 친구들은 유리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문이 유독 투출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선생님 저는 예체능이라서 예술 좀 괜찮아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배경 지식을 묻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6개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보시게 될
여러 개의 지문들을 파트를 나눠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글들을 보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전공서적도 있을 거고요. 혹은 교양서적도 있을 거고요. 혹은 심지어 나 세탁기를 샀는데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어. 매뉴얼을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수많은 글들의 매뉴얼들 혹은 기타 등등등의 서적들의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6개의 지문은 사실은 읽기 방법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이렇게 쭉 썰을 푼 이유는 당연히 6개의 지문을 나눴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유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뭐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왜 그런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쪼갤 거야.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 기술, 그리고 언어, 예술. 왜 이렇게 쪼갰을까요? 네.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임모와 쉬운 거, 어려운 거. 선생님 딱 여기까지만 썼을 때는, 문과, 이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글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카테고리, 요렇게 카테고리. 네, 사실은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약간 쪼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문사회예술. 요렇게 쪼갤까요? 네. 인문사회예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략 한 3문장 정도? 나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걸 얘기하고 싶어. 라는 내용은 사실은 2-3문장 정도로 요약이 되거든요. 대신 그 내용을 예를 갖다 붙이고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을 바꾸고 혹은 반론을 제시하고 이런 형태로 다르게 만들어 나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확인해 보시냐면, 수능 완성에서 인문 지문 중에서 칸트의 윤리학을 다룬 지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문에서 인터넷 수능에서 마찬가지 칸트의 윤리학을 다룬 지문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킨 건데요. 수능 완성에서 칸트 지문을 보면서 키워드를 몇 개 뽑아내봐봐. 명사로. 이거 생각나는 거 말해볼까? 그럼 칸트, 정원적 명령, 그리고 또 보편적 윤리학 이런 단어들이 툭툭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몇 문장으로 한 2문장에서 3문장. 많게는 4문장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4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할까? 2문장 너무 짧네요. 네.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고 나서 인터넷에는 지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만 다를 뿐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 지문을 3문장에서 4문장. 근데 이건 안 되겠죠? 칸트는 말했다. 칸트는 이거다. 그리고 칸트는 이랬다.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3문장에서 4문장으로 약간 한 편의 글처럼, 물론 문장이긴 하지만 이 3문장과 4문장의 문장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편의 글처럼 요약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문지문, 사회지문, 예술지문. 그리고 하나 더 잠깐 설명하면 사회지문 중에서도 잠깐만 빼서 설명할게요. 사회지문 중에서도 경제지문 있을 거야.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잠깐 지울까요? 네,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습해봐. 결국에 경제라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투자해서 얼만큼 뽑아낼 수 있니? 라는 게 바로 경제 원리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게 바로 그죠? 과학기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이 바로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내가 핸드폰을 샀어. 이번에 나오는 거 샀는데 한번 어떻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설명서 막 뒤져보잖아.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음 거 누르라고? 다음 거 누르라고? 이렇게 입력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파악하고 넘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술 지문은 매뉴얼이에요.
물론 과학 지문은 성격에 따라서 인문이나 예술의 성격을 띠는 지문들도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술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거죠. 단,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을 출제자도 알고 있어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막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것들, 나와 있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출제 패턴, 여러분을 낚는 매력적인 오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화면으로 준비해봤어요. 화면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문은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문입니다. 48번 문제 지금 바로 보이시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골랐던 오답이에요. 정답이 몇 번인지 가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5번 선택지를 세상에 전국에 있는 30% 넘는 학생들이 5번을 골랐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1번 선택지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선택지의 근거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야 되는 근거죠. 심지어 반면에라는 약간 역접의 접속사와 함께 산업가스는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가스는 전자를 주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얘는 전자를 주기도 하고 전자를 받기도 하는구나 라는 게 바로 근거가 됐을 거예요. 두 문장을 합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골랐던 5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다음 화면 볼까요? 5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저항값의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다 라는 말이 거의 그대로 지문에 있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흡착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실제로 한번 화면에 가볼까요? 정답 선택지의 경우에는 저항형 가스 센서는 변화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어떤 단어? 그렇죠. 흡착이 아니라 탈착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네요.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기술 지문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바로 보이겠습니다. 기술 지문의 경우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주의하세요. 지문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온 경우 요런 경우는 사실 이 아이가 오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지를 끊어 읽자. 왜냐하면 나머지 말은 전부 다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주고요. 단어 하나 살짝 흡착, 탈착 이런 식으로 단어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언어생활. 네, 언어생활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 나갈 거예요. 네. 언어생활 지문에서는 어법 문제와 언어생활 지문이 호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어생활 지문이 어법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어법 문제가 언어생활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하죠.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딱 그 패턴이었어요.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어법 문제로 나왔던 필수적 부사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EBS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고 수능 완성에도 언어생활 지문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법과 언어생활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면 중요한 내용들은 좀 잘 정리를 해놓자. 어법과 언어생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실까봐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제가 쭉 화면에 정리의 내용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들, 가장 높은 어법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출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써놨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 비문학, 영역별 학습 전략을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학습 팁까지 주셨거든요. 반드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크게 무엇을 챙겨야 될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언어영역 공부 비법 VCR과 함께 김두현 선생님의 언어영역 골든타임 학습 전략인데요. 바로 문학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김민정 선생님의 파이널 공부 비법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재진군이 오늘 숨겨진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된 문제가 출제되는 언어 영역이라고 해서 눈으로만 푸는 방법으로는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언어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재진 군의 특별한 공부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대학교 1, 2학번으로 입학해 신소재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재진 군.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어 영역의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영역은 문제가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또 비문학도 나오니까 아주 재밌는 글들로 이루어진 한 권의 소설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지문도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에 남아서 수능 볼 때도 더욱더 그런 지문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언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문법 부문. 재진 군은 교과서 하나면 문법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언어 영역 자체가 결국은 우리말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문법 자체도 읽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단지 전문적인 용어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괴리감이 들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교과서로 기틀만 잘 닦아 놓는다면 고3 때까지 문법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뒤에 있는 문법 총정리 부록을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 차례대로 읽어나가며 개념을 확실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실전 문제 풀이에 돌입.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점수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속속 골라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은 시간 절약대로 할 수 있고 또 문제는 맞추는 데 있어서 더욱 손쉽게 그리고 더욱 정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읽는 방법이 지문부터 읽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파악한 후 지문 읽기를 시작한 재진 군. 지문 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문과 문제에 그려지는 다양한 기호들,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자체가 지문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바로 그런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단어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고 부정적인 단어는 그리고 세모로 그리고 함축적이거나 주제 단어는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등 지문을 다 분석을 해놓고 바로 문제를 풀면은 시간도 시간대로 절약이 되고 정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틀린 일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진 군은 의미가 부여된 기호를 그려가며 지문 분석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단어는 동그라미, 부정적인 단어는 세모, 주제 단어는 사각형으로 표시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고민을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수험생 마음을 이해한다는 재진 군.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수능날 긴장해서 그런 풀이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소에도 계속 몸에 체득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그런 연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연습만 지금부터 30일 동안만 해도 수능날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모든 학생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김재진 군의 언어 1등급 받는 비법. 하나, 교과서 뒤쪽에 있는 문법 총정리 부록을 활용해 개념 정리하기. 둘, 지문을 읽기 전 문제를 먼저 읽으며 문제의도 파악하기. 셋, 의미가 부여된 기호를 그리면서 지문 분석하기. 네, 지금까지 김민정 선생님께서 비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올 때 좀 긴장됐던 마음이 김민정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저도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 수업을 들으시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음만 편하라고 얘기해서 되지 않겠죠?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EBS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문문학부터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작품의 주제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서 74%나 EBS를 연계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작품의 주제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는 거의 그대로 출제가 돼요. 변형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이 되는 시어를 파악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어를 미리 파악해 두신다면요. 밑줄 친 A라든가 밑줄 친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묻는 시어의 의미 문제를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생략된 부분들을 미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사문학이라든가 연시조 같은 경우는 작품이 길다 보니까요. 생략되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집에서.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외한 그 생략된 부분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작품 전문을 확인해 두신다라면 나중에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학을 넘어가 보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건 역시 중요할 거예요. 기본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제는 잡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등장인물을 파악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설은 어차피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주인공이랑 어떤 대응하는 그런 인물들이 존재할 거예요. 얘는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두신다면 다른 부분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소설에서 어떤 소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설은 소재가 많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근데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 또는 두 개가 등장한다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보통 주제와 연관돼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학생들 좋아요. 이렇게 대답들을 잘 해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와 연결되는 어떤 소재들은 미리 파악을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 온문문학과 산문문학, 그러니까 시와 소설을 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일단 EBS 연기율이 74% 상당히 좀 높고 또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지문이 그대로 지금 출제된다 그러니까 아마 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문을 잘 공략하면 점수를 좀 네. 얻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네. 언어 영역 그 문학 부분을 좀 보면 네네. 시도 한 편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비교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좀 변형이 네.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전에서 문학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선생님 비법 없을까요? 네, 그 비법을 제가 들고 왔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문학을 풀 때 시를 이렇게 가시, 나시, 다시 이렇게 세 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 시 세 편을 다 읽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 세 편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고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뭐 헷갈리기도 하고요. 시끼리 심지어는 섞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가 지문을 넘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확인하면 되겠죠 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제깍제깍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능시험장 가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나갈 건데요. 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시가 세 편이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관련되는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오면 시 한 편에 한 2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를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시를 선택을 해야 돼요. EBS가 많이 연계되다 보니까 시 3편이 출제되면 보통 한 2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2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좀 더 잘 알고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EBS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또는 뭐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낯설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막 낯설고 이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를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마 현대시와 고전시가 두 개가 있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 고전시가보다는 알아볼 수 있는 현대시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현대시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짧은 작품과 긴 작품인데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긴 거요? 네, 그렇죠. 시는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요. 짧으면 짧을수록 숨겨져 있는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길면 길수록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이건 네 번째랑도 이어지는데요. 연이 나눠져 있으면 아무래도 함축성을 조금 더 지니고요. 연이 나눠져 있지 않고 길게 나와 있는 작품들은요. 보통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시험을 직접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네네.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요. 네. 네. 그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가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그 다음 나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 그 다음 다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작품부터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나부터 선택하자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3문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나 작품이 내가 모르는 작품이거나 또는 어려운 작품이라면 네. 나를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오답을 양산해내게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은 문제가 연결되는 작품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읽기 쉬운 작품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선택하는 방법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시를 선택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 있는 시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정확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시를 선택하시고 현대시와 고전시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고향에 돌아온 날이라는 밤이랑 또 다른 고향이라는 가작품이 등장을 하고요. 요거는 연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작품과 다작품이 있는데요. 자화상 2라는 작품보다는 김기택의 멸치라는 작품이 조금 비교적 더 길게 출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작품부터 먼저 읽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 우리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네. 다작품을 이해하신다라면 마찬가지로 4번이 어렵지 않게 정답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가다의 공통된 특징을 묻는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네. 저희가 다작품을 읽고 지원할 수 있는 건요. 일단 영탄법 다작품에 사용되지 않았고요. 동일한 시행의 반복도 역시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어조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죠. 그럼 답지가 이제 3번과 4번 답지 두 개만을 남겨놓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작품을 읽고 지금 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고요. 네. 그 다음 27번 문제도 두 개의 정답지만을 남겨놓게 돼 있죠. 네, 이제 나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작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네. 오세영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는 그런 까치가 되기보다는 의연한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까마귀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요. 네. 27번 문제를 먼저 확인할게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일단 1번과 2번 답지는요, 가작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3번, 4번, 5번 답지가 남는데요. 5번 답지를 보시면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는데 아까 까마귀가 지향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답은 5번이 만들어지겠죠. 네. 29번 역시 나작품과 관련된 해석 문제였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작품을 잘 해석만 하셨다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가는 전혀 읽질 않으셨어요. 아유, 눈치가 빠르세요. 문제를 네. 푸셨는데. 네. 예. 여러분들께서 시만 잘 선택해 주신다라면요, 굳이 모든 작품을 다 읽는 만큼의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요, 네. 충분히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를 어떤 시를 선택하는지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그 방법대로 푸신다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는 무작정 제시된 네. 시를 다 읽는 것보다는 예. 상당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시를 잘 선택해서 풀게 되면 파악해야 될 그 제시문 자체가 좀 줄어드니까 네. 오답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예.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또 다시 보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까지 출제하는 것을 보면서 풀어본다면 상당히 네. 좋은 전략이 될 것 수능 같습니다.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네. 그렇다면 소설은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소설은 일단 작품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작품을 쭉 읽고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키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물입니다. 소설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지 찾으시면 이게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능 문제를, 작년도 수능 문제를 이제 저랑 살펴볼 건데요. 그 수능 문제를 보시면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를 보시면 창석과 아버지, 장정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인물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는 문제고요. 14번 문제 역시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갈등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요. 1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께서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소재들이 갖는 의미를 묻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다 어때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인물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설 문제를 풀 때는 인물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설을 읽는 방법을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끊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누구와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수능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인물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물은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누가 대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좀 연결을 시켜보면요, 시가 3편이 나오는 것도 길고 어렵고 해서 많이 개념이 섞인다 그랬는데 소설은 더 길죠. 그렇죠. 소설은 더 길어요. 비문학보다도 더 길고요. 시 3편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길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쭉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당연히 기억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먹었는데 B가 먹었다고 표현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A가 먼저 먹고 C가 먹었는데 C가 먼저 먹고 A가 먹었다 그러면 A도 있고 C도 있으니까 맞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중간중간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끊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돌다리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소재가 등장하면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보통 여기서도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작년에도. 그럼 올해도 나와요. 네. 이렇게 소설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4번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작품에 빠져들지 말자. 작품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간혹 학생들 문제 푸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작품을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 평소에 소설 안 읽던 학생이다 보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 다음에 이 두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진짜 사랑을 성공할까 말까라든가, 또는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든가 혼자 막 너무 많은 뒷장면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문제는 저 멀리 가버리고요. 지문은 지문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남게 되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품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소설을 읽을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작품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신경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신다면 소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자, 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산문문학과 우문문학을 이렇게 보면 우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짧지만 이것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거. 그다음에 산문문학은 소설 같은 경우는 또 작품에 너무 빠져들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길게 읽다 보면 지문을 네.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끊어 읽는 거 상당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게 되는 영역이 바로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언어 영역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음 시간도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지금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김두효 선생님과 함께 언어 영역에 대한 문학 파이널 학습 비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김두효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언어 영역 문학편 파이널 학습 비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비슷한 시들을 모아서 보세요. 이때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거 아시죠? 네, 벤 다이어그램. 이걸 그리는 이유는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중력과 관심만 가지고 따라오세요. 네, 두 분 선생님의 학습 비법에 이어서 바로 올해 합격을 한 네, 1, 2학번 선배의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셨는데 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김민정 선생님과 김두현 선생님 모시고 언어 영역의 마지막 학습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김민정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언어 영역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네. 이 듣기 평가에서 좀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듣기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머리 깨고 시험 보기. 네. 듣기 하다가 뭐 이렇게 한참 아침이니까. 있거든요. 있어요. 네, 머리 깨고 시험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메모를 해야 되는 듣기 문제가 있고요. 속어 형태로 들으면서 지우면서 풀어야 되는 듣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발문을 보고 선택지를 보고 아 내가 이걸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겠다. 혹은 아 내가 이걸 지우면서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듣기평가에 임하신다면 네, 듣기평가를 모두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저는 우리 김지훈 선생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 강의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D-31일. 이 골든타임에 인터넷 강의를 좀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비법이라든가 또는 참고해야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D-30일 정도 남으면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강을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을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소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일단 하루에 너무 많은 강의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강좌 내지 2강좌 정도를 듣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시간 정도 인강을 들었다라면요. 그거의 한 반에서 그거와 버금가는 시간 정도는 반드시 복습하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지 안 그러면 듣고 많은 수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학생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언어 영역을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논술 준비까지 같이 겸하는 그렇죠. 학생들은 네네. 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네네. 있는데 김민호 선생님께서 앞서 비문학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논술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활용할 만한 공부법 없을까요? 네. 언어 영역 지문 공부하면서 논술 공부 함께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지문뿐만이 아니죠. 특히 이번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에서 이번 주말에 시험 봤었죠. 네. 실제로 문제가 거의 심지어 연대 같은 경우에는 EBS에 있는 노천여가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현시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술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EBS 지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하는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논술에도 당연히 직결될 수 있겠죠. 왜? 논술은 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을 찾는 연습이기 때문에 네, 비문학 지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서 좀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그걸 한 편의 글로 만들어 보는 습관, 네, 이런 것들 가지시면 당연히 논술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세네 문장 정도로 네. 요약해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적을 결정짓는 골든타임 언어 영역을 보내드렸는데요. 31일 굉장히 급한 시간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결코 또 적은 시간도 아닙니다. 성적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자신을 믿으시고 열심히 남은 기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정 선생님, 김두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능 특집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언어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내일은 언어 영역에 이어서 수능 D-30 수리 영역 파이널 학습 전략을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수험생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머리 아프고 힘들다, 공부를 하다가 좀 힘들다 하실 때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특집으로 함께 머리 식히면서 새로운 전략들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컵 고의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소영아, 천천히 먹어. 이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참니? 여긴 정말 별의별 요리들이 다 있네.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별의별은 별의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별의별은 보통과 다른 갖가지해라는 뜻으로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읽을 때도 별의별이 아니라 별의별이라고 해야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별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별의별과 별별에 나오는 별, 관형사로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소영아, 천천히 먹어. 이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참니? 여긴 정말 별의별 요리들이 다 있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이제 해화도가 성당이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